7월 9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럴 때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합니다. XRP의 가격이 1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더불어 가상자산이 시가총액이 1000배 또는 100배, 500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메가 팽창한다면 과연 각 섹터별 1등은 어디가 있을까? 그 중에 대장은 XRP는 어디가 있을까? 비트와 이더의 도착지는 어디일까? 그 기준으로 저는 방송을 하고 R&D를 합니다. 4차 산업,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심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을 더불어서 전 세계는 제조혁명이 불어왔습니다. 대량 경제 생산 체제가 이어져 왔었죠. 그리고 지구는 아픕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4차 산업의 기술들이 무르익었고요. 전 세계는 5G, 6G를 넘어서 다 연결이 됩니다. 칩이 장착이 될 거고요. 거기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거기에 대한 발달. 또 하나의 심장인 바로 블록체인 혁명이죠.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DLT, 분산 원장, 공유경제의 완성, 암호화 혁명, 신뢰 기계, 디지털 인쇄 기기. 우리는 그걸 블록체인이라, 분산 원장이라, 공유경제의 혁명이라 부릅니다. 그 이꼬르 통제의 세상이죠. 자, 오늘 오전 방송을 통해서 분산 원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자산의 토큰화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걔가 다 잘게 썰어져서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행되게 됩니다. 디지털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최근 나온 이슈를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분산 원장과 CBDC와 핵심 기술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지, XRP 원장 또는 CBDC, 리플, XRP를 제대로 정복한다면 4차 산업, 더불어 비트와 이더와 각 섹터별 1등 코인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가짜뉴스 때문에 내렸는데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시황에 대해서 지금 가격 변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조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FOMC 흐름까지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과 그리고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종합적으로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안 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말미에 첨부해서 넣겠습니다. 싱가폴 통화청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설계 프레임워크 제안. 제가 오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최근에 싱가폴과 홍콩이 전 세계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폴 통화청, 테마섹, DBS, 홍콩 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분산 원장 오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와 연장선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얻어갈 게 많으실 겁니다.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저는 깊이 있게 파버립니다. 들이판다는 거죠. 아예 씹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야 이 산업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싱가폴 통화청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설계 프레임워크 제안. 여기에는 토큰화된 실물 자산 및 금융 자산이 언급되었죠. 그리고 BIS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BIS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요. 가디안, 프로젝트 가디언의 확장선이에요. 보시면 싱가폴 통화청의 금융산업과 협력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가디언에서 시작된 산업을 참고로 삼았다. 프로젝트 가디언의 연장선이겠죠. 자산의 토큰화, 그게 심장입니다. 다음번 문명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HSBC는 기존 발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부채와 부채 자본 연계 구조와 발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동시에 마켓 노드의 다중자산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화가 될 경우에 UOB, 대화은행, 싱가폴 세 번째 은행이에요. 자,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요. UOB가 자산 관리 활동을 진행한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가디언을 좀 이해하고 갈까요? 여기에 DBS, 싱가폴 중앙은행 마스, JP모건의 오닉스, 그리고 SBI가 참여가 되었죠. JP모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디파이 토큰화 시험을 완료하였다. 싱가폴 통화청은 금융기관을 위한 프로젝트 가디언의 성공적인 첫 번째 파일럿을 발표하였다. JP모건 오닉스, DBS, SBI는 블록체인에서 외환 거래 및 국채 거래에 대한 시험을 실행하였다. 한 테스트는 외환에 대한 테스트였고요. 다른 테스트는 국채 거래에 대한 테스트였다. 이 부분은 2022년 11월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3년 3일 전에 생성이 되었어요. 싱가폴 은행 DBS, 싱가폴 최대 금융기관이자 테마색이 뒤에 버티고 있죠. 중국 기업 고객을 위한 디지털 위안 CBDC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싱가폴 DBS, 이 플랫폼과 디지털 위안화, 중국이 연결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됐던 방금 전에 보셨던 SBI, 일본, JP모건, 미국의 심장이죠. 그리고 프랑스, BNP 파리바, 유럽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중앙은행과 테마세, DBS, 그 뒤에 참여가 다 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보셨던 이 표지에 언급이 되었죠? 그쵸? 그들이 다 참여가 되고 있더라. 홍콩 CBDC에 참여했던 프로젝트도 또 보시면 연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싱가포르의 구조를 잠깐만 이해하고 가시죠. 싱가포르이 뭘로 먹고 사나? 한눈에 보입니다. 간단합니다. 보시면 DBS가 싱가포르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를 보게 되면요, 금융권이 3개가 있습니다. OCBC가 2위예요. 여기 싱가포르 지난번 CBDC 프로젝트 기준안, 거기에 참여했던 곳이죠. 여기가 넘버 2, UOB, 대화은행이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3위. 자, 금융권이 1위, 3위, 4위입니다. 자, 얘는요, 가네라라고 하고 있죠. 얘는 쇼핑몰인데요. 보시면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와 게임 퍼블리싱 회사 가레나, 디지털 결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C머니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C가 있다. 요것과 관련된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와 게임 퍼블리싱 회사 가레나, 디지털 결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C머니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C다. 요렇게 관련되게 볼 수 있고요. 자, 5위는 싱텔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통신사를 보시면 돼요. 통신사 SK가 1등이잖아요. 그 통신사, 싱가포르 통신사 1위. 그리고 월마 인터내셔널은요, 식품 가공 및 지주회사 300개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월마 인터내셔널. 얘는 한국의 CJ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 국적 항공사입니다. 그랩 홀딩스. 자, 이거는 알고 계시죠?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를 통해서 점선면 전략을 통해서 이미 선점이 끝난 공유자동차의 완성이죠. 차량 공유 및 배송, 전자상 거래,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랩 홀딩스. 자, 그리고 젠팅 싱가포르는 뭐냐 하면 레저, 환대 및 복합 리조트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플렉스는 OEM과 관련해서 세계 세 번째로 큰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입니다. 자, 싱가포르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금융으로 먹고 살고 있더라. 통신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식품도 있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뭐 국적 항공사와 그랩 홀딩스 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핵심인 마켓노드, 마켓노드를 깊이 있게 한번 파보시죠. 먼저 마켓노드는 HSBC 기존 발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부채와 통화, 자본 연계 구조와 발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동시에 마켓노드의 다중자산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화가 될 경우에 대화은행, UOB가 자산관리 활동을 진행한다. 마켓노드의 홈페이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토큰화된 자산 인프라이다. 아시아 태평양의 대표적인 토큰 자산 인프라이다. 이리 봐도 되겠죠. 싱가포르 거래소 그룹인 SX그룹과 테마섹이 합작해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인 차세대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 시장 인프라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원스톱으로 발행을 하겠죠. 토큰을 발행을 하고 데이터로 연결이 되겠죠. 연과 일의 집합체가 바로 토큰입니다. 토큰화 및 자산 서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마켓노드라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이겠죠. 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토큰화가 발행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미래 디지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 말이 언급되면서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펀드 노드라고 하는 펀드, 싱가포르이 전 세계 글로벌 금융의 허브이잖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펀드가 참 많습니다. 그 펀드도 이 분산 원장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펀드 또한 잘게 썰어서 가치가 부여된다. 분산 원장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싱가포르의 펀드 유틸리티,
그걸 펀드 노드라고 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허가된 펀드 네트워크를 보면 펀드 노드는 트러스트 앵커, 얘가 검증자인 것 같아요. 펀드 노드는 트러스트 앵커가 되며 원장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고 제어한다. 이 펀드 노드가 트러스트 앵커, 검증자가 되어서 블록체인 원장, 분산 원장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고 제어해서 펀드 또한 가치를 부여해서 잘게 썰어버려서 토큰화를 시킨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죠. 자, 펀드 노드의 참가자는 중앙에서 역할과 권한을 할당받으며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가 있다. 온체인 트랜잭션을 보게 되면 오프라인에 저장된 정적 정보와 함께 온체인에 기록된 트랜잭션이 함께 작동을 한다. 더불어 디지털 네이티브 펀드이다. 펀드 노드의 인프라는 네이티브 펀드 발행을 지원하며 참가자의 온체인 서비스를 허용한다. 디지털 현금 그리고 분산 원장을 활용하여서 펀드 노드는 거래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서 조정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자, 글로벌 허브 및 자산관리 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싱가포르의 펀드 환경을 보면 자산 운용사 및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아시아 태평양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1100개의 면허 규제 자산 관리자가 있고요. 11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된 전체 총량의 57%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펀드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싱가포르 펀드에 디지털이 입혀진다. 디지털 패러다임이 불어닥치고 있다. 펀드 노드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서 싱가포르 펀드 산업을 혁신한다. 자, 그러면서 토큰화를 통한 차세대 펀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토큰화,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블랙록의 CEO이죠. 레리 핑크. 이 사람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된다. 토큰화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1200조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원화 기준으로 155경원.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20경원입니다. 여기에 공 하나가 더 붙었다. 그리고 레리 핑크뿐만 아니라 서클의 CEO인 제레미 알레어 또한 이미 수년 전에 언급을 했죠. 토큰화가 다음 문명의 심장이다. 그 토큰화가 바로 DLT, 분산 원장을 통해 발행이 됩니다. 블록체인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다음 문명의 한 가지 심장을 언급했다 드렸죠. 공유 경제의 완성이다. 가치가 부여가 된다. 0과 1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신뢰를 의미한다. 신뢰성을 부여한다. 이중지불, P2P 전자화폐 시스템을 통해서 이중지불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버렸다. 이게 블록체인의 바로 백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구닥다리 부분이다. 이거는 엄청나게 진보한 부분이겠죠. 이미 10년이 지난 15년이 넘었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백서가 나온 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토큰화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속도, 수수료, 그들만의 리그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단 간 주문 이행의 디지털화. 이 부분까지 언급이 되죠. 국경 간 주문 이행의 디지털화.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효율성 및 처리 시간이 최적화돼야 되겠죠.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365일, 일주일, 24시간 움직임 없이 작동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동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장부가 공유되어져야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겠죠. 이 마켓 노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명명될 것 같아요. 이 펀드 노드와 하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디지털 자산 토큰의 서비스 플랫폼이죠. 마켓 노드 게이트웨이, 그래서 구조화된 제품인데 원스톱으로 발행을 한다. 데이터겠죠? 토큰화 및 자산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요, ESG 체크 및 SLB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토큰화. 싱가포르 중앙은행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가디언과 협력하여서 기본 디지털 토큰 생성 및 배포를 한다. 선적 서류가 비치될 수가 있겠죠? 자산 서비스이다. 지원되는 자산 클래스에 대한 간소화된 자산 서비스. 핵심은 뭐다? 토큰화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 그래서 디지털 자산, 마켓노드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함께 싱가포르 통화청은 자산 토큰화의 경제적 잠재력과 부가가치 활용 사례를 모색하는 금융업계 협력 이니셔티브인 가디언 프로젝트의 시작을 발표하였다. 자산 토큰화의 경제적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활용 사례를 모색하는, 오늘 오전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죠. 토큰화의 가능성과 파괴력, 분산 원전의 가능성과 파괴력, 이미 JP모건과
보스턴 컨설팅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해라 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얼마나 많은 대중이 1%도 안 될 겁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은 있겠죠. 그러나 대중은 전무후무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1%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다시 커진 긴축 우려. 미국 소비자 물가를 주목한다. 자, 긴축 우려가 계속 부각되면서 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너무 빨리 달렸죠. 그리고 코인 시장도 잠깐 통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대중들은 이럴 때마다 미친 듯이 마음이 흔들거리겠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안다면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연준 추가 금리 인상은 상처에 소금 뿌린 격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뭐죠? 저는 매직 기회로 본다. 그쵸?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니들은 들어오지 마. 미국 상원의원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재추진한다. 조금 있으면 하원에서 포결이 있죠?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법안이 될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시니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 발의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지난해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FTX 붕괴 등으로 인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발의할 법안은 시장 구조, 스테이블 코인, 과세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 관련 이슈들을 포함한다. 그동안 의회에서 논의된 가상자산 규제법 중 가장 광범위한 법안이 될 것.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이 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간이 정해지며 SEC, CFTC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겠죠.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상징적인 부분이겠죠? 70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 특히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자, 이 법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추진이 된다. 이와 더불어서 하원의 표결 소식이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분산 원장 기술 결제 시나리오 타당성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 지금 블록체인은요, 코인 시장은요, 분산 원장과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분산 원장 결제 기술. 전 세계 분산 원장. 원장을, 장부를 분산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이 말은 뭐죠? 금융의 원 시스템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브릭스 5개국에서 19개국에서 41개국. 결국 그들로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첫 번째 그림에 있겠죠. 러시아가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되고 현재 거기까지 확장을 해나갔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미 물밑에서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을 진행하겠죠. 파트너십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분산 원장은 파트너십이 필수입니다. 블록체인이 다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분산 원장은 다 공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을 잃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슈와 그리고 어떤 그 리포터나 보고서나 분석했던 부분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헷갈리시는 시황은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시황과 함께 총체적으로 한번 입체적으로 보고 가시죠.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주식도 코인도 지지부진합니다. 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그래서 연준이 긴축 이외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시장이 잠시 지금 혼란스러워한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가 0.5, 나스닥은 0.13, S&P는 0.29, 지금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죠.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승권에 있다가 찔끔 하락을 했어요. 상승권에 있다가 하락으로 얘는 상승권에 있다가 찔끔 하락을 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쭉 한번 볼게요.
뉴욕 증시, 미 국채 금리 2년물입니다. 2년물은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죠. 16년 만에 16년 내 최고치로 폭등하였다. 긴축 공포가 만연하고 있다. 자, 5%가 넘었어요. ADP 민간 고용이 급증해서 긴축 쇼크 받나? 실물 경제가 좋은데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연준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 힘이 받나? 자, 그러면서 ADP 민간 고용 급증 쇼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 힘이 받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화면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미국 증시예요. 정말 강하게 달려나갔죠? 지금 주봉인데요. 그냥 일봉으로 보시죠. 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강하게 달려나갔는데 고작 요만큼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락을 하기에도 좀 그렇죠? 상승, 물량소와 상승, 물량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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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찔끔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미디어는 늘 호들갑을 떱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거고요. 큰 그림으로 작게 한번 쫙 보시죠. 한눈에 보이시죠? 워낙에 많이 달려왔어요. 그쵸? 연준 입장에서. 자,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급하게 달려나가면 부담스럽습니다. 눌러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 막상 중단 발표하면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 걸리고서 물량을 소화해서 다시 달려나가겠죠. 언제까지? 금리 인상 중단 기간까지.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를 넘어선 경기 실물 경제의 파이 축소를 반영할 확률이 무척 높다. 나스닥 보시기에도 하락을 별로 안 했죠? 자, 다우를 볼게요. 자, 다우도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자, S&P 얘도 많이 상승했죠? 거의 뭐 나스닥과 비슷합니다. 반도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달려나가서 찔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뭐 니케이 전 세계 증시의 대표 기준이었죠. 세계 증시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구역 중에 하나이죠.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실물 경제를 돌렸다. 자산 시장도 돌리고 있다. 다만 진짜 장기적으로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지는 못하다. 좋았다면 금리를 올렸어야 됐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 그게 바로 경제가 좋지 못하는 걸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만 당연히 좋겠죠. 반도체 국가니까요. 그쵸? 조금 빠졌다. 참 이쁘게 가네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하면서 간다.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게 가장 안정적인 거다. 상승으로 봤었을 때는. 자, 독일도 굉장히 좋아요. 고점권에서 찔끔 하락했죠.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합니다.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서 찔끔 하락해 있고요. 홍콩은 진짜 부진해요. 바닥권에서 찔끔 반등해서 현재 기고 있다. 유로스톡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점권에서 찔끔 빠져 있다. 항생도 부진하죠. 바닥권에서 찔끔 박박 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쭉 들어봤을 때 세계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너무 빨리 달려왔죠. 그쵸? 그러면서 채권 금리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채권 금리 시장이 미 국채 2년물이 엄청나게 튀었다. 보시면 4.92죠? 장 중에 5%가 넘어섰어요. 5.02. 그러면서 1개월로 보면 엄청나죠? 3개월로 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1년으로 봐도 엄청나죠? 자, 5년으로 봐도 4.93, 10년치로 봐도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고점을 뚫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년물은요. 이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라의 그 영향을 받는 단기금리의 기준입니다. 10년물은 시장금리, 장기금리의 기준이고요. 미국 기준이고요. 한국은 이게 1년, 그리고 장기는 3년입니다. 이 기준이고요. 어쨌든 이 단기물이 정책금리, CME 페드워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할 확률이 무려 92.4%, 동결 가능성은 7.6%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코인 시장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바닥에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죠. 물론 얘가 상승폭이 더 셉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그리고 주식시장 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과는 다르게 현재 주식과 코인 시장의 참여자들은 아니야, 갈 거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시기는 도래합니다. 지금은 큰 시황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XRP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더불어 알트코인의 시장도 도래한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시장은 달렸다. 증시도 달렸다. 그러나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란 거죠.
더불어 원화는 강세였었어요. 최근에 엄청난 강세였다가 약세가 좀 이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 와중에 달러는 강세가 아니라 101.9로 약세였다. 자, 약세, 그 다음에 강세,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표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이걸 주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달려왔죠?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부담스러워요. 그쵸?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 페드가 이 시장을 부시고 싶어 할까요? 시장을 부시고 싶어 했던 건 이때입니다. 이때. 부셔지는 거는 2024년도 중반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은 뭐다? 전 세계 경제의 펀더멘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한다. 우린 이걸 또한 시나리오 1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야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그들의 의도의 적으로 말입니다. 그럴 확률이 무척 높다. 지금은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도가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로 결국은 흔들기에 불과하고 결국 이슈가 지나갈 거다. FOMC가 며칠 남지가 않았죠? 7월 25일인가 26일 그 기준점이에요. 보이시죠? 7월 25일에서 26일입니다. 자, 대략 한 2주 플러스 알파 조금 남았는데요. 이 기준점에서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할 확률을 보일지 지켜보자고요. 중요한 건 하반기에 상승장,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아시겠죠? 다만 너무 빨리 나가면 부담스럽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5.25인데요. 0에서 0.25입니다. 미국은 밴드 폭이에요. 0에서 0.25였었는데 1년 만에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올려댔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다 부셔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금리 인상 0.25% 올리고 동결을 했죠. 6월 달에. 5월에 0.25% 올리고 동결했습니다. 굳이 여기서 0.25를 올려서 시장을 부시려고 할까요? 기울기가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찔끔 올려가지고 0.25% 올려봤자 두 번 올려봤자 0.5%잖아요. 이걸 굳이 올려서 시장을 부시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그들이라면 시장을 부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0.25를 올릴까요? 0.75를 한 번 더 올리지?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미국 경제의 전통 트레디파이 은행들, 한국의 전통 트레디파이 은행들, 그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디지털의 세상으로 가는 그 과도기 단계에 있다는 거죠. 결국 똑같습니다.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두꺼비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거는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 땡겨줄 수도 있어요. 또는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는 그 전에 피날레를 장식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